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암호해독가들, 수학자들, 언어학자들이 매달렸지만 실패했어요. 슈퍼컴퓨터도 인공지능도 속수무책이었죠. 오늘은 그런 미스터리들을 소개합니다.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10대 기록과 암호. 혹시 모르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그중 하나를 푸는 첫 번째 사람이 될지도요.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10위. 와우 신호.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비기어 전파망원경이 평소처럼 하늘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그날 밤 2시 16분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강력한 전파 신호. 궁수자리 방향에서 72초 동안.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데이터는 자동으로 컴퓨터 프린트에 기록될 뿐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자원봉사자 제리 에먼 박사가 프린트 용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였어요. 그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6EQUJ5. 보통 프린트엔 0부터 9까지, 그리고 A부터 Z까지 문자가 찍혔어요. 각 문자는 신호 강도를 나타냈죠. 0은 배경 잡음, 1은 조금 강함, 9는 꽤 강함. 그런데 A부터 Z는 10 이상을 의미했어요. A는 10에서 10.9, B는 11에서 11.9, 그리고 U는 30 이상. 배경 잡음의 30배. 에먼은 순서를 읽었습니다. 6. 신호 약함. 2. 신호 증가. Q. 신호 최고조. U. 신호 폭발. J. 신호 감소. O. 신호 약함. 완벽한 종 모양 곡선이었어요. 신호가 점점 강해졌다가 점점 약해진 거죠. 마치 지구 자전으로 망원경이 신호원을 지나가면서 잡은 것처럼. 에먼은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6EQUJ5를 빙 둘러쳤어요. 그리고 옆에 썼죠. 와우. 그렇게 이 신호는 와우 신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와우 신호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첫째, 주파수. 신호는 1420MHz에서 왔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1420MHz는 수소선이라고 불려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전파 주파수죠. 1959년 코넬 대학교 물리학자 필립 모립슨과 주세페 코코니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만약 외계 문명이 우리에게 연락하려 한다면 어떤 주파수를 쓸까? 정답은 1420MHz. 우주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는 자연의 라디오 채널이니까요. 와우 신호는 정확히 그 주파수로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둘째, 좁은 대역폭. 신호는 10kHz 이하의 매우 좁은 대역폭을 가졌어요. 자연현상은 보통 넓은 대역폭의 전파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인공신호는 좁아요. 라디오 방송처럼요. 와우 신호는 인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셋째, 지속시간. 정확히 72초. 왜? 비기어 망원경은 회전하지 않았어요. 고정되어 있었죠. 대신 지구 자전을 이용해 하늘을 스캔합니다. 망원경의 시야는 좁았어요. 지구가 돌면서 어떤 지점이 망원경 시야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72초였습니다. 와우 신호는 72초 내내 계속되었어요. 신호원이 고정된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잠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EQUJ5가 아무 메시지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신호 강도 측정 값입니다. 신호 자체는 변조되지 않은 연속파였어요. 다시 말해 단순한 삐 소리. 데이터나 정보가 인코딩되어 있지 않았죠.
마치 누군가 여기 있어요 라고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에몬과 동료들은 즉시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방향은 궁수자리, 구체적으로는 구상성단 M5 북서쪽.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별, 행성, 위성? 아무것도 신호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구의 인공위성이나 비행기? 아니에요. 주파수 1420MHz는 국제협약으로 모든 전파 통신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천문 관측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군사신호? 그럴 리가요. 비밀 군사신호가 세티 망원경이 찾는 정확한 주파수로 올까요? 빅이어는 즉시 같은 지역을 다시 스캔했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호는 단 한 번만 나타났어요. 다시는 들리지 않았죠. 그 후 48년 동안 전 세계 망원경들이 같은 지역을 관측했습니다. 세티 프로그램들이 수백 번 재조사했어요. 하지만 와우 신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와우 신호는 뭐였을까요? 이론 첫 번째, 외계인. 가장 흥미로운 설명이죠.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왜 단 한 번만 보냈을까? 세티 과학자들은 말해요. 외계 문명이 신호를 보낸다면 반복할 겁니다. 등대처럼요. 하지만 와우 신호는 한 번만 나타났어요.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주 탐사선을 보낸 거예요. 우리 태양계를 지나가면서 신호를 보냈고 이제 멀어졌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론 두 번째, 혜성. 2017년 안토니오 파리스 교수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어요. 두 개의 혜성 266P 크리스텐슨과 355P 깁스가 1977년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혜성 주변의 수소구름이 신호를 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즉시 반박했어요. 그 혜성들은 망원경 시야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혜성이 그런 강한 신호를 낼 리 없어요. 이 이론은 기각됐죠. 이론 세 번째, 마그네타 플러스 수소구름. 2024년 8월, 가장 최근 연구가 나왔어요. RS15 전파 망원경의 오래된 데이터를 재분석했더니 비슷한 신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훨씬 약했지만요. 연구팀은 제안했어요. 와우 신호는 차가운 수소구름이 갑자기 밝아진 거예요. 마그네타의 플레어나 소프트 감마 반복기가 수소구름을 자극했을 겁니다. 수소구름은 우주에 흔해요. 하지만 보통은 조용하죠. 그런데 강력한 방사선이 쏘이면 갑자기 펑 하고 밝아질 수 있어요. 마치 형광등처럼. 이 현상은 매우 드물어요. 신호원, 수소구름, 관측자가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정렬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와우 신호는 단 한 번만 관측되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평가되기는 하지만 아직 확증은 안 됐어요. 이론 네 번째, 우주 쓰레기 반사. 일부는 지구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가 전파를 반사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1420MHz는 금지 주파수예요. 누가 그 주파수로 송신했겠어요? 2017년 빅이어 연구팀 디렉터였던 로버트 딕스는 말했습니다. 와우 신호는 그 명성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관측 없이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겁니다. 2020년 아마추어 천문학자 알베르토 카야이에로가 가이아 위성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신호 방향에서 태양과 비슷한 별을 찾았죠. 투메스 1928-1982-2640123 1800광년 떨어진 별. 온도, 반지름, 광도가 태양과 비슷했어요. 혹시 그 별 주변에 문명이 있을까요?
2022년 연구팀이 그 별을 포함해 3개의 태양형 별을 특정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계속 관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48년이 지났는데 아무 신호도 없어요. 와우 신호 6EQUJ5. 외계인의 인사일까요? 자연현상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1977년 8월 15일 밤 우주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는 것. 그리고 제리 에머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우라고 외쳤죠. 어쩌면 그게 전부일지도 몰라요. 우주는 광대하고 우리는 작고 때로는 운이 좋으면 뭔가 특별한 걸 잡을 수 있다는 것. 단 한 번만이라도요. 9위 빌 아무. 1885년 미국 버지니아주 제임스 B 워드라는 사람이 작은 팸플릿을 출판했어요. 제목 빌 문서. 1819년과 1821년 버지니아주 베드퍼트 카운티 뷰퍼드 근처에 묻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에 관한 진짜 이야기. 50센트에 팔렸어요. 오늘날 가치로 약 13달러 정도. 그 팸플릿은 폭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1817년 4월 토마스 제퍼슨 빌이라는 남자가 버지니아주 보테토트 카운티에서 30명의 동료와 함께 서부로 떠났어요. 버펄로 사냥이 목적이었죠. 그들은 당시 멕시코령이었던 산타페 북쪽 약 480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콜로라도 어딘가예요. 그런데 금을 발견했어요. 거대한 금맥과 은맥. 18개월 동안 그들은 캤습니다. 수천 파운드의 금과 은을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도적들이 그들을 미행하고 있었죠. 빌은 결정했습니다. 보물을 버지니아로 옮기자. 안전한 곳에 묻자. 1819년 11월 첫 번째 운반. 금 460kg, 은 1730kg을 버지니아로 가져왔어요. 1821년 두 번째 운반. 금 865kg, 은 584kg, 그리고 보석들. 빌은 모든 걸 베드포티 카운티 어딘가에 묻었습니다. 돌로 된 지하 금고예요. 그리고 3개의 암호문을 작성했죠. 암호문 1, 보물의 정확한 위치. 암호문 2, 보물의 상세 목록. 암호문 3, 보물의 소유자들과 그들의 상속인 명단. 빌은 이 암호문들을 철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뷰퍼드 여관의 주인 로버트 모리스에게 맡겼죠. 10년 뒤에도 내가 안 오면 이 상자를 여세요. 암호키는 편지로 보낼게요. 1822년 봄, 빌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모리스는 기다렸어요. 10년, 20년, 23년. 1845년 모리스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암호키 편지는 오지 않았죠. 상자 안에는 3장의 종이가 있었어요. 숫자들로 빼곡했습니다. 암호문 1, 520개의 숫자. 암호문 2, 763개의 숫자. 암호문 3, 618개의 숫자. 모리스는 해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1862년 모리스는 죽기 전에 한 친구에게 암호문을 넘겼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20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암호문 2를 풀었어요. 그렇다면 해독된 암호문 2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책 암호였어요. 각 숫자는 특정 책의 단어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 115는 책의 115번째 단어, 그 단어의 첫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책일까요? 친구는 여러 책을 시도했어요. 성경, 셰익스피어. 그러다가 미국 독립선언서를 시도했습니다. 맞았어요. 해독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뷰퍼드에서 약 4마일 떨어진 베드퍼드 카운티의 한 굴착지에 다음을 예치했다. 첫 번째 예치금은 1819년 11월에 이루어졌고 1014파운드의 금과 3812파운드의 은으로 구성되었다. 1821년 12월 두 번째 예치금에는 1907파운드의 금, 1288파운드의 은, 그리고 13,000달러 상당의 보석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시세로 대략 계산해 볼까요? 금, 약 1325kg, 은, 약 2315kg, 보석. 금 1kg, 약 16만 달러, 은 1kg, 약 2450달러, 금, 약 2억 1200만 달러, 약 3070억 원, 은, 약 567만 달러, 약 82억 원. 보석 가치는 불명. 즉, 총 추정 최소 가치는 하나로 약 3152억 원입니다. 와, 진짜라면 엄청나죠? 친구는 흥분했어요. 이제 암호문 1만 풀면 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 하지만 독립선언서로는 안 풀렸어요. 다른 키가 필요했죠. 그는 온갖 문서를 시도했습니다. 헌법, 권리장전, 워싱턴 연설문. 아무것도 맞지 않았어요. 20년을 쏟아부은 끝에 친구는 포기했습니다. 모든 돈과 시간을 낭비했죠. 1885년 그는 제임스 워드에게 부탁했어요. 이걸 출판해주세요. 누군가 도울지도 모르니까요. 워드는 팸플릿을 출판했고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1885년 이후 무려 140여 년 동안 수천 명이 도전했어요. 아마추어 암호 해독가, 수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언어학자, 심지어 CIA와 NSA 직원들까지. 누군가는 암호를 풀었다고 주장했어요. 보물은 구시크릭 근처에 있다. 아니야, 포토스 산 꼭대기야. 1980년대 후반 땅 주인 허락을 받고 포토스 산에서 발굴 작업을 했어요. 조건, 보물을 찾으면 50대 50 나눔.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북전쟁 유물만 나왔어요. 그걸 팔아서 장비 대여비를 겨우 충당했죠. 1990년대 펜실베이니아에서 온 그룹이 무단 침입해서 파다가 체포되었어요. 포터스 산이 있는 베드퍼드 카운티는 지금도 무단 발굴 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빌 보물은 정말 존재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에요. 먼저 가짜라는 증거들을 살펴봅시다. 1번. 토마스 제퍼슨 빌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1790년 미국 인구조사, 세금 기록, 어떤 문서에도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2번. 제임스 워드 자신도 거의 흔적이 없어요. 베드퍼드 카운티 기록에서 그는 1863년 프리메이슨 회원이 된 것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3번. 암호학자 짐 길로글리는 1980년 논문에서 빌 암호는 사기다라고 주장했어요. 4번. 역사가 존 이켈은 1982년 분석에서 팸플릿의 언어를 조사했어요. 스탬피딩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1820년대에는 안 쓰였어요. 1880년대 단어죠. 5번. 워드의 문체와 해독된 암호문 2의 문체가 매우 비슷해요. 워드가 직접 쓴 거 아닐까요? 반면 진짜라는 증거들도 존재합니다. 1번. 암호문 2는 정말로 독립선언서로 해독돼요. 완벽하게요. 이건 우연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2번. 암호문 1과 3은 복잡한 통계적 패턴을 보여요. 무작위가 아니라 진짜 암호처럼 보이죠. 3번. 베드퍼드 카운티 지역 전설에는 빌보물 이야기가 1885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4번. 만약 가짜라면 워드는 왜 50센트짜리 팸플릿을 팔았을까요?
진짜 사기꾼이라면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2024년 현재 암호문 1과 3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슈퍼컴퓨터, AI, 머신러닝 다 시도했지만 실패. 혹시 키가 분실된 문서일까요? 1820년대 신문? 편지? 일기? 아무도 몰라요. 베드퍼드 카운티에는 빌보물을 테마로 한 와인, 맥주, 카페가 있어요. 빌스 골드라는 맥주도 판매 중이죠. 베드퍼드엔 금이 있어요. 맥주 6팩을 집에 가져갈 수 있답니다. 라는 농담을 하면서요. 빌보물이 진짜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위 여부를 떠나 이 이야기는 14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매료시켰다는 것. 혹시 모르죠. 이 영상을 본 누군가가 올바른 책을 찾아서 암호문 1을 풀고 3천억 원 이상의 보물을 발견할지도요. 아니면 당신이 이건 처음부터 가짜였어라고 최종 증명할지도 모르죠. 어느 쪽이든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버지니아 산속 어딘가, 혹시 모를 돌금고, 그리고 3장의 종이에 적힌 숫자들. 아직도 누군가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리, 소버트맨의 암호. 1948년 12월 1일 새벽, 호주 애들레이드 소머튼 해변. 한 남자의 시신이 방파제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넥타이를 맨, 구두도 닦여 있었어요. 하지만 죽어 있었죠.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어요. 그 이유는 옷의 모든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외투, 셔츠, 바지, 심지어 양말까지 누군가 신원을 숨기려고 한 것처럼. 지문? 호주, 영국, 미국, 아프리카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지만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어요. 치과 기록? 역시 없었습니다. 얼굴 사진을 공개했어요. 신문에 실렸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신원 미상인 이 남성은 발견된 해변의 이름을 따서 소머튼맨으로 불리게 됩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소머튼맨의 사인인데요. 당시 부검 결과 부검의는 자연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게다가 독극물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 명확한 상황. 하지만 독극물 검출은 실패했습니다. 즉, 의심은 있으나 당시 기술력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했던 거죠. 1949년 6월, 부검을 다시 검토하던 병리학자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바지에 숨겨진 회중식의 주머니에 작게 말려있는 종이 한 조각. 펼쳐보니 2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타맘 슈드. 페르시아어예요. 끝났다, 완료되었다는 뜻. 경찰 기자 프랭크 케네디가 알아봤어요. 이건 오마르 하이암의 루바이아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루바이아트는 12세기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이에요. 영국 작가 에드워드 피츠제럴드가 번역한 버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에서 인기였죠. 타암 슈드는 시집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끝. 종이는 책에서 찢어진 것 같았어요. 경찰은 모든 서점, 도서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활자체를 가진 판본은 찾을 수 없었어요. 1949년 7월 22일, 한 남자가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손에 책을 들고. 이거 제 차에서 발견됐어요. 11월 30일인가? 아니면 그 일주일 전쯤. 10월 30일, 소머튼맨이 죽기 하루 전이었죠. 남자는 소머튼 해변 근처 글렌에게 제티로드에 차를 주차했어요. 차는 잠금도 안 했고요. 뒷좌석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루바이아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 번역본. 경찰이 책을 조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타암 슈드 부분이 없었죠. 종이 조각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게 소머튼맨의 책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UV 라이트를 책에 비췄어요. 그러자 뒷표지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쓴 글자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줄은 지워져 있었어요. 이건 뭘까요? 암호? 메시지? 그리고 경찰이 한 가지 더 발견한 단서는 다름 아닌 전화번호였습니다. 비공개 번호였어요. 경찰은 곧바로 추적했습니다. 번호의 주인은 제시카 앨런 톰슨, 간호학생이며 소머튼 해변 근처에 살았어요. 경찰이 제시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놀란 것 같았어요. 아니, 충격받은 것 같기도 했죠. 소머튼맨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루바이아트 책을 아십니까? 제시카는 대답했죠. 예, 전쟁 중에 한 남자에게 준 적이 있어요. 엘프리드 박살이라는 사람이요. 박살. 경찰은 흥분했어요. 그 사람이 소머튼맨일지도? 몇 주 후 경찰은 박살을 시드니에서 찾았습니다. 버스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박살의 루바이아트 책을 확인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타움 슈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찢어지지 않았죠. 책 안쪽에는 제시카가 쓴 시 한 편이 있었어요. 사명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소머튼맨은 누구일까요? 암호를 풀려는 시도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론 1. 책 암호. 스파이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특정 책을 키로 사용하죠.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책, 같은 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예. MRGOABABD는 책의 특정 페이지, 줄, 단어를 가리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책인 걸까요? 루바이아트? 다른 책? 모든 루바이아트 판본을 시도했지만 해독 안 됐어요. 이론 2. 이니셜. 각 글자가 이름의 첫 글자일 수도 있어요. 사람 이름 또는 장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의미 있는 조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론 3. 단순 메시지. 일부 연구자는 이건 암호가 아니라 그냥 낙서일 수도 있다고 해요. 혹은 기억하기 위한 개인적 메모. 하지만 왜 숨겨놓았을까요? 스파이 이론. 냉전 초기였어요. 1948년 소련과 서방. 호주는 극비 프로젝트로 우메라 공군기지에서 로켓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머튼맨은 스파이였을까요? 만약 그가 스파이라면 옷의 모든 라벨을 제거한 것은 신원 은폐를 위한 것이겠죠? 암호 같은 글자들. 이게 만약 책 암호라면 스파이 통신 방법이고 사인 불명인 것은 아마도 독극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전화번호의 수익, 제시카 톰슨. 혹시 그녀도 스파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에요. 2021년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DNA 분석을 위해서요. 애들레이드 대학의 데릭 에벗 교수와 미국의 계부학자 콜린 피츠패트릭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석고 마스크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사실 1949년 경찰이 시신의 얼굴 석고상을 만들었을 때 실수로 두피 쪽 머리카락 몇 가닥이 석고에 함께 굳어버린 것인데요. 당시엔 실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DNA 보존 역할을 하게 되었죠. 추출한 DNA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 계보학 방식으로 약 4,000명 이상 연결된 가계도를 구축했습니다. 2022년 7월 에벗은 발표했습니다. 소머튼맨은 칼 찹스 웰입니다. 1905년 멜버른 출생. 전기기사이자 계측기 제작자. 칼 웹 43세. 아내 도로시 로버트슨과 1947년 4월경 별거.
그는 도로시를 찾으러 애들레이드에 왔을까요? 하지만 남호주 경찰은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DNA 증거에 의문이 있을까요? 그리고 신원이 칼 웹이라 해도 미스터리는 남아있어요. 암호는 뭘 의미하나? 왜 옷의 라벨을 다 제거했나? 사인은 무언가? 부검에서 독극물 흔적은 없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모든 독을 검출할 수 없었어요. 제시카 톰슨과의 관계는? 왜 죽었나? 2026년 현재 MRGOABABD 암호는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75년이 지났어요. 수백 명의 암호학자, 수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시도했죠. AI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어쩌면 이건 진짜 암호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칼웹, 그만 아는 의미가 담긴 개인적인 메모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진짜 책 암호인데 우리가 키를 모르는 걸지도요. 탐 슈드. 끝났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7위. 롱고롱고. 태평양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서쪽으로 3,800km. 이스터섬. 라파노이라고도 불려요. 이곳은 유명하죠. 거대한 돌머리상 모아이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어요. 어쩌면 모아이보다 더 놀라운 미스터리한 문자. 롱고롱고. 1864년 1월 2일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 외제 네로가 이스터섬에 도착했어요. 그는 원주민 오두막을 방문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나무 판들에 빽빽하게 새겨진 작은 그림들. 에로는 기록했습니다. 나무판이나 막대기에 여러 종류의 상용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섬에서 볼 수 없는 동물들을 묘사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돌이나 상어 이빨로 새긴 것 같았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이 판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에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의미를 잃어버린 고대 문자의 잔재일 거야. 습관적으로 보관만 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건 큰 오판이었습니다. 1860년대 초 페루 노예 상인들이 이스터 섬을 습격했습니다. 약 1,500명의 섬주민이 납치되었어요. 페루로 끌려가 노예로 일했죠. 그중 대부분이 왕족, 성직자, 학자였습니다. 즉, 롱고롱고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 국제 압력으로 일부가 석방되었지만 이미 대부분 죽었어요. 돌아온 사람은 15명뿐. 그리고 그들은 천연도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염병이 섬을 휩쓸었어요. 수천 명이 더 죽었죠. 1877년 이스터섬 인구는 1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수천 명이었는데요. 문화가 붕괴했어요.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롱고롱고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졌죠. 현재 약 27개의 롱고롱고 유물이 남아있어요. 나무판, 지팡이, 장신구. 총 약 15,000개의 글리프이며 약 400에서 600개의 서로 다른 기호들을 가졌습니다. 기호들은 다양해요. 사람 형상, 동물, 식물, 도구, 천체. 특이한 점은 역우경식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어떻게 읽냐면 1번 판의 왼쪽 아래서 시작 2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 읽음 3번 판을 180도 회전 4번 다음 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음 하지만 판이 뒤집혀 있으니 거꾸로 보임 5번 계속 반복.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1868년 타히티 주교 플로렌틴 조센이 이스터섬 개종자들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사람 머리카락으로 감긴 긴 줄. 그리고 그 안에 롱고롱고판.
조세는 중요성을 즉시 깨달았죠. 이스터 섬의 이폴리트 루셀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더 많은 판을 모으세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루셀은 몇 개의 판을 더 모았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1869년 타히티에서 조세는 이스터섬 출신 노동자 메토로 타우아우레를 만났습니다. 그가 롱고롱고를 외우고 있다고 했어요. 1869년에서 1874년 사이 조세는 메토로와 함께 4개의 판을 해독하려 했습니다. 메토로는 각 글리프를 보고 설명했어요. 조세는 기록했죠. 이건 물고기, 이건 새, 이건 남자. 유명한 조셉 리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엔 롱고롱고의 로제타 스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토마스 바르텔이 조셉의 기록을 분석했어요. 메토로가 판을 거꾸로 읽었다는 걸 발견했죠. 심지어 달력 부분도 뒤에서 앞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명백한 보름달 그림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토로는 롱고롱고를 읽을 수 없었어요. 그냥 글리프를 보고 추측했던 겁니다. 2024년 2월 중요한 연구가 발표되었어요. 로마에 보관된 롱고롱고 판 4개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판 3개는 18에서 19세기 목재, 판 1개는 15세기 목재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롱고롱고는 유럽인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류 역사에서 문자를 독자적으로 발명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3400년경, 이집트 기원전 3200년경, 중국 기원전 1200년경, 마야 기원전 300년경, 논쟁 중인 인더스 문명, 그리고 롱고롱고까지? 만약 독립적 발명이라면 인류 역사상 마지막 문자 발명일 수 있어요. 계속된 연구를 통해 놀랍게도 한 판의 일부는 해독되었어요. 마마리판의 한 부분, 달의 위상을 나타내는 달력이었습니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처럼 보이는 기호들이 일정한 간격과 반복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순환 달 그림이 아니라 29에서 30일 주기의 음력 달력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달 그림이 아니라 달의 위상 변화를 시간 순서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왜 아직도 못 읽는 걸까요? 1번. 현존하는 목판 개수도 텍스트가 너무 적어요. 27개의 목판, 15,000개의 글리프뿐이죠. 다른 고대 문자들은 수십만 개씩 있는데요. 2번. 로제타 스톤 같은 이중 언어 텍스트가 없어요. 비교할 게 없죠. 3번. 이스터 섬의 언어는 원래 라파누이어인데 19세기 이후 라파누이어가 타히티어와 섞여 변했어요. 원래 언어를 재구성하기 어려울 뿐더러 롱고롱고가 라파누이어를 표기한 게 맞는지도 확정되지 않았죠. 4번. 읽을 줄 아는 원주민이 전멸했어요. 구술 전승이 끊겼죠. 결과적으로 문자 체계와 읽는 법, 맥락이 동시 소멸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서 분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2026년 현재 롱고롱고는 여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AI, 통계 분석, 패턴 인식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 일부 연구자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판들을 3D 스캔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롱고롱고를 마지막으로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150년 전에 죽었어요. 그들과 함께 비밀도 사라졌습니다. 이스터 섬, 태평양의 가장 외로운 섬. 침묵 속에서 거대한 돌머리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27개의 나무판, 15,000개의 그림 문자.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6위, 리베르 린테우스. 1848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크로아티아 관리 미하일로 바리치가 여행 기념품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라를 샀습니다. 석관에 담긴 여성 미라였죠. 바리치는 미라를 비엔나 집으로 가져갔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세워놨죠. 손님들에게 보여주려고요. 그는 미라를 감싼 리넨 봉대를 풀었습니다. 별도의 유리 케이스에 전시했어요.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붕대에 뭔가 새겨져 있다는 걸. 1859년 바리치가 죽었어요. 미라는 그의 형 일리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일리아는 미라에 관심이 없었죠. 1867년 일리아는 미라를 자그레브의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어요. 박물관 카탈로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미라. 유리 케이스에 서 있음. 또 다른 유리 케이스에는 미라 붕대가 있으며 알 수 없는 언어로 완전히 덮여 있음. 해독 불가능. 국립박물관의 뛰어난 보물. 1869년 독일. 이집트 학자 하인리 부르그시가 자그레브를 방문했어요. 붕대를 봤죠. 이상한 글자네. 이집트 상형 문자인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더 연구하지 않았어요. 1877년 부르그시는 영국 탐험가 리처드 버튼과 룸 문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18년 전 본 붕대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그건 상형 문자가 아니었어. 부르그시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이집트 사자의서를 아랍어로 번역한 거야. 하지만 그의 추측은 틀렸습니다. 1891년 붕대가 빈으로 보내졌어요. 콥트어 전문가 야코프 크랄이 조사했습니다. 크랄은 처음엔 콥트어, 리비아어 또는 카리어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이건 에트루리아어다. 에트루리아. 로마 이전 시대. 기원전 8에서 1세기 고대 이탈리아 중부에 살던 민족이에요. 크랄은 붕대 조각들을 원래 순서대로 재조립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미라 붕대가 아니라 책이었어. 리베르 린테우스 자그라비 엔시스. 라틴어로 자그레브의 린넨 책. 현존하는 에트루리아 문서 중 가장 길어요. 총 약 1330단어. 12개의 칼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칼럼이 페이지이죠. 원래 큰 리넨천 하나였어요. 두루마리처럼. 하지만 누군가 이걸 가로로 잘라서 미라를 감는 붕대로 만든 겁니다. 처음 3개 칼럼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전체의 30에서 40%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남은 부분만으로도 에트루리아어 연구에 혁명적이었어요. 에트루리아 문명은 기원전 900에서 27년 로마 이전 이탈리아의 강력한 문명이었어요. 로마인들도 에트루리아인을 존경했어요. 특히 종교의식과 점술에 능했거든요. 하지만 에트루리아어는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고리버거든요. 다른 어떤 언어와도 연결되지 않아요. 인도, 유럽어족이 아니에요. 라틴어, 그리스어, 켈트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파벳은 읽을 수 있어요. 그리스 알파벳에서 파생되었거든요. 하지만 의미는 대부분 모릅니다. 현존하는 에트루리아 문서는 약 10,000개. 대부분 짧은 비문이에요. 무덤 비석, 도자기에 새긴 이름 같은. 긴 텍스트는 극히 드물죠. 리베르 린테우스는 그중 가장 길어요. 완전히 번역할 수 없지만 주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바로 종교 달력입니다. 날짜, 신의 이름, 의식 절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부본 번역 예시를 잠깐 보시죠. 칼럼 3. 재물은 장례든 지하든 장식된 가마 위에 놓는다. 그리고 말하라. 재물과 개가 봉헌물로 바쳐진다. 그리고 잔을 모으라. 그리고 강아지와 개를 바쳐라. 개? 강아지? 에트루리아인들은 개를 제물로 바쳤나 봐요. 반복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칼럼 7에서 찬송가처럼 반복됩니다. 대략 신성한 형제단, 성직자에 의해 그리고 시민에 의해 라는 뜻이죠.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타나요. 의식마다 변형되면서. 텍스트에 언급된 지역 신들을 분석한 결과 그 신앙권이 토스카나 남동부 트라시메노 호수 근처와 일치했습니다. 특히 4개의 주요 고대 에트루리아 도시인 아레초, 페루자, 키우시, 코르토나 문화권과 연결되어 있죠. 제작연대는 기원전 2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리넨 자체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으로 기원전 390년 플러스 마이너스 45년에 짜여진 것으로 확인되었죠. 즉, 오래된 천에 나중에 글을 쓴 거예요.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거입니다. 왜 에트루리아 책이 이집트 미라를 감고 있었을까요? 이론 1번. 에트루리아 망명자. 기원전 3세기 로마가 에트루리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많은 에트루리아 림들이 도망쳤을 겁니다. 어떤 부유한 에트루리아 여성이 이집트로 도망갔고 거기서 죽었어요. 이집트식으로 미라가 되었죠. 에트루리아 장례관습의 일부로 그녀의 신성한 책을 함께 묻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미라와 함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어요. 바로 이집트 사자에서.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시 헨수, 테베의 재단사, 파에르, 헨수의 아내. 즉, 미라는 에트루리아인이 아니라 이집트 여성이에요. 그렇다면 왜 에트루리아 책으로 감쌌을까요? 이론 2번째. 단순히 붕대가 필요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이죠. 이집트 방부처리사가 그냥 붕대가 필요했어요. 리넨 천을 찾다가 에트루리아 책을 발견했죠. 뭐 상관없지. 어차피 읽지도 못하는데 잘라서 쓰자. 아마 이집트에 에트루리아 무역상이나 이민자 공동체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죽거나 떠날 때 책을 버렸고 그게 방부처리사 손에 들어간 거죠. 리베르 린테우스는 유일하게 남은 리넨 책이에요. 고대 로마 작가들은 에트루리아인들이 리브리 린테이를 썼다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실물은 이것뿐입니다. 왜 리넨일까요?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아니라? 리넨은 특별한 직물이에요. 촘촘하게 짜여있죠. 에트루리아인들에게는 성스러운 재료였을 겁니다. 이 책이 매우 중요한 문서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짜여진 고급 리넨에 태운 상아로 만든 비싼 검은 잉크를 사용했죠. 게다가 진사, 선명한 붉은색 광물로 매우 비싸서 고대에서 권위, 의식,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목과 구분선을 이 붉은색으로 구분해 표시했죠. 즉, 공공의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아마 국가제사의 공식 문서였을 거예요. 리베르 린테우스는 자그레브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냉장실에서요. 보존을 위해서죠. 학자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많은 단어를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에트루리아 텍스트와 비교하면서 패턴을 찾고 있죠. 하지만 완전한 번역은 아직 멀었어요. 문제는 에트루리아어를 배울 원어민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다 죽었거든요. 로제타 스톤 같은 이중언어 텍스트도 거의 없어요. 비교할 게 부족하죠. 70%는 여전히 미스터리, 리베르 린테우스, 리넨에 새겨진 비밀. 이집트 사막에서 2000년을 기다렸다가
크로아티아 거실에 전시되었고 이제 냉장실에서 잠들어 있어요. 언젠가 완전히 읽힐 날이 올까요? 5위 크립토스. 1990년 11월 3일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 CIA 본부 마당. 새로운 조각상이 공개되었어요. 예술가 짐 샌본의 작품. 이름 크립토스. 고대 그리스어로 숨겨진이란 뜻이죠. S자 모양의 거대한 구리 스크린에 1735개의 알파벳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작 비용 25만 달러. 거기엔 4개의 암호 메시지 K1, K2, K3, K4가 있습니다. 샌본은 은퇴한 CIA 암호학자 에드워드 샤이트와 함께 4개월간 암호를 만들었어요. 샤이트는 말했죠.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5에서 10년 안에 풀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의 추측은 틀렸습니다. 1998년 CIA 분석가 데이비드 스타인이 K1, K2, K3를 해독했어요. 같은 해 컴퓨터 과학자 짐 길로글리도 독립적으로 해독했습니다. K1과 K2는 비주네르 암호. 각 글자를 정해진 양만큼 이동시키는 방식이에요. K3는 전이 암호. 글자를 에너그램처럼 회전시키는 거죠. 해독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K1. 이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것이 느리고 위험하고 지루한 일이었다. 그의 인내심은 늪지대를 관찰할 때 임무가 나타날 때까지 끝이 없었다. K2. 그게 거기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누가 그걸 찾는지 아는 사람? 맞았나? 그리고 좌표. 북위 37도 56분 6.5초. 서경 77도 8분 44초. K3. 천천히 절망적으로 천천히 보이지 않게. 그리고 많은 실수와 함께 유령들의 힘이 빗속으로 나온다. 철학적이고 시적인 메시지들이에요. 뭔가 의미심장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럼 마지막 암호 K4는 어떻게 됐을까요? 1990년부터 2025년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NSA, FBI, CIA 내부 직원들, 전 세계 최고의 암호학자들, 슈퍼컴퓨터, AI 모두 실패했습니다. 97개의 글자이며 OBKR로 시작하는 K4. 샌본은 힌트를 몇 개 더 줬어요. 2006년 K4의 마지막 단어는 물음표 레이어 2. 2010년 일부 글자가 해독되면 베를린. 2014년 베를린 다음 단어는 클락. 2020년 이스트, 노스, 이스트.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2025년 9월 2명의 작가 자렛 코백과 리처드 번이 스미소니언 박물관 아카이브를 뒤지고 있었어요. 샌본이 기증한 자료들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조기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섞인 문장들, 그리고 베를린, 클락, 이스트, 너스, 이스트가 포함된. 이건 K4의 평문이었어요. 샌본이 실수로 아카이브에 포함시킨 거였죠. 그가 암 치료 중에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론은 흥분했습니다. K4 해독. 하지만 샌본과 암호학자들은 항의했어요. 아니야, 이건 해독이 아니야. 크립토스 연구가 앨론카 듀니는 말했죠. 답을 아는 것과 방법을 아는 건 다릅니다. 누군가 쓰레기통에서 완성된 10점 알풀이를 찾았다고 해서 그걸 풀었다고 할 수 없어요. 방법을 보여줄 수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문 밖으로 쫓아내요. 샌본 역시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크럼블드 텍스트를 찾았어요. 암호를 풀어서가 아니라 제 실수로. 그들은 K4를 해독하지 못했고 키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즉, 메시지 내용은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암호화했는지는 여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샘보는 K4 해법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어요. 경매 품목은 K4의 완전한 암호화 방법, 프로토타입 조각상, 암호화 케이블, K5에 대한 설명. 코백과 번이 평문을 발견한 직후 경매회사가 경고했어요. 평문을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와 영업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스미소니언은 샘본의 아카이브를 향후 50년간 봉인했습니다. 결국 평문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2025년 11월, 샘본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K5가 존재합니다. K4가 풀리면 공개될 겁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될 거예요. 97글자. K4와 일부 단어를 공유합니다. K2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It's buried out there somewhere. 거기 어딘가에 묻혀 있다. K5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2026년 2월 현재 K4의 평문을 일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죠. K4의 암호화 방법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경매 낙찰자만 알게 될 예정이죠. K5는 아직 공개 안 된 상태입니다. 크립토스, CIA 본부 마당에 35년째 서 있어요. 전 세계 수천 명의 암호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샘본의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K4는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혹은 정말로 오류가 있어서 풀 수 없는 건지도 모르죠. 사실 K2에는 실수로 S가 빠진 오타가 있었거든요. 크립토스는 숨겨진, 그리고 아직도 숨겨져 있습니다. 4위, 파이스토스 원반. 1908년 7월 3일, 크레타 섬 남부. 이탈리아 고고학자 루이지 페르니에가 파이스토스 궁전을 발굴하고 있었어요. 기원전 2000에서 1400년경 미노아 문명 유적이죠. 그가 한방에서 이상한 점토 원판을 발견했습니다. 직경 약 15cm, 양면에 나선형으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기호들이 손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도장으로 찍힌 것처럼 보였거든요. 파이스토스 원판, 인류 최초의 활자 인쇄일지도 모릅니다. 양면 합쳐서 총 241개의 기호가 있고 45개의 서로 다른 기호 유형입니다. 기호들은 그림처럼 생겼어요. 걷는 사람, 날개 달린 새, 물고기, 배, 꽃, 방패, 톱, 머리에 깃털 장식을 한 사람 머리.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읽는 것 같습니다. 6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어는 2에서 7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였어요. 각 묶음은 세로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기호들이 도장으로 찍혔어요. 45개의 서로 다른 도장을 만들었고 젖은 점토에 하나씩 눌러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구웠죠. 이게 왜 놀라운 점일까요? 이건 기원전 1700년경이에요.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3000년 앞섭니다. 인류 최초의 활자 인쇄 증거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도장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그리면 안 됐나요? 아마도 같은 문서를 여러 장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도장을 만든 거죠. 하지만 같은 종류의 원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의심해요. 이거 진짜 고대 유물이 맞아? 의심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도장 형식으로 여러 개 만들려고 했다면 하나쯤 더 발견되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게다가 당시에 도장을 쓴 다른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린
다른 민호화 문자들과 스타일이 다르게 기호가 너무 깔끔하다는 점도 이상하죠. 정확한 발굴 기록이 부족해 발견 상황조차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주장해요. 페르니에가 위조했거나 누군가 속인 거다. 그러나 역시 반론이 존재하죠. 점토 성분 분석을 했더니 크레타 섬 지역 점토가 맞았습니다. 게다가 굽는 방식이 고대 방식과 일치했죠. 그리고 일부 기호는 다른 민호화 문자와 유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진품으로 봅니다. 하지만 100%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원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요? 120년간 수많은 해독 시도가 있었어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짧다는 것인데요. 241개의 기호로는 통계 분석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게다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다른 비슷한 문서가 없어서 패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언어인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민호아어? 그리스어? 아니면 아예 다른 언어일까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각종 이론들만 난무한 상황인데요. 1번, 종교 찬송,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 2번, 게임판, 주사위 게임의 규칙서. 3번, 달력, 농업 또는 종교 달력. 4번, 이야기, 전설이나 역사. 5번, 주문, 마법, 의식용 주문. 6번, 목록, 물품이나 사람 이름 목록. 하지만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었죠. 읽는 방향조차 논쟁거리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대부분은 바깥에서 안으로 시계 방향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조차 확실하진 않아요. 현재 파이스토스 원판은 이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전시품 중 하나죠. 보호를 위해서 사진 촬영 금지인 상태로요. 하지만 복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파이스토스 원판, 3700년 전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지도요. 3위, 조디악 킬러의 암호. 1969년 8월 1일 샌프란시스코. 세 개의 신문사가 같은 편지를 받았어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샌프란시스코 이그미제너, 벨레조 타임즈 헤럴드.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최근 벨레조에서 2명을 죽인 사람이다. 증명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기호들로 가득한 이상한 종이가 동봉되어 있었어요. 총 408개의 기호였죠. 범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암호에는 내 정체가 담겨 있다. 조디악 킬러. 캘리포니아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마가 보낸 첫 번째 암호였죠. 1969년 8월 8일, 불과 일주일 후, 고등학교 교사 도널드 하든과 그의 아내 베티가 암호를 풀었어요. 과연 어떤 방법을 썼던 걸까요? 바로 빈도 분석과 추측이었습니다. 아이와 킬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D408로 명명된 이 암호. 해독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좋다. 그게 아주 재미있기 때문이다. 사냥감을 죽이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죽이는 것은 나에게 가장 짜릿한 경험을 준다. 그건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좋다.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내가 죽인 사람들은 내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내 사후세계를 위한 노예 수집을 늦추거나 멈추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끔찍했어요. 하지만 내 정체는 없었습니다. 이름도 힌트도 없었죠. 조디악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1969년 11월 8일, 조디악이 또 편지를 보냈어요. 이번엔 340개의 기호, G340이라고 불리게 됐죠. G408보다 짧았지만 훨씬 어려웠습니다. FBI가 덤볐어요. 실패. NSA가 시도했어요. 실패. CIA도 봤어요. 역시 실패. 수십 년간 전 세계 최고의 암호학자들이 도전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동원했어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간은 못 푼다. 조디악이 실수로 엉망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의미 없는 무작위 기호일지도 몰라. 51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정작 이 코드를 깬 건 군 정보기관이 아니었어요. 미국 버지니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비드 오란치크, 호주 멜버른의 수학자 샘 블레이크, 벨기에의 창고 운영자 야페 판 아이크, 3명의 평범한 아마추어였어요. 그들은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조디악 암호 포럼에서요. 오란치크는 2006년부터 취미로 조디악 암호를 연구했어요. 그는 암호 해독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었죠. 블레이크는 수학 전공, 패턴 분석에 능했어요. 판 아이크는 암호 알고리즘 전문가. 벨기에 창고에서 일하면서 여가 시간에 코딩을 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그들이 해냈어요. G340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핵심은 전치였어요. G408은 단순 치환 암호였습니다. A는 기호 1, B는 기호 2, 이런 식의. 하지만 G340은 달랐어요. 조디악이 글자를 쓴 후에 순서를 뒤섞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메시지를 쓴 후 대각선 방향으로 읽어서 재배열했어요. 마치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섞인 걸 다시 정상 순서로 바꿔야 했죠. 오란치크의 소프트웨어가 65만 개 이상의 가능한 전치 패턴을 시도했어요. 블레이크와 판 아이크가 알고리즘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맞았어요. 해독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많이 즐기고 있기를 바란다. TV쇼에 나온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그 얘기가 나에 대한 한 가지 점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가스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더 빨리 파라다이스로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를 위해 일할 충분한 노예들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파라다이스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새로운 삶이 파라다이스에서 편안한 삶이 될 것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끔찍하고 여전히 정체는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51년 만에 풀렸습니다. 3명의 아마추어가. FBI는 즉시 해법을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FBI는 즉시 성명을 냈죠. 조디악 킬러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이 암호 해독이 용의자 식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방법이에요. 51년간 CIA, FBI, NSA가 못 푼 걸 평범한 사람 3명이서 풀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집단지성이에요. 온라인 협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란치크는 자신의 암호 해독 도구를 무료로 공개했어요. 누구나 쓸 수 있게. 블레이크는 수학적 통찰을 제공했죠. 판 아이크는 컴퓨팅 파워를 보탰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장점을 합쳤어요. 정보기관처럼 비밀리에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협력하면서. 이게 21세기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남았어요. 조디악은 총 4개의 암호를 보냈습니다. G408, 408자, 1969년 풀림. G340, 340자, 2020년 풀림.
G13 13자 미해결, G32 32자 미해결. 이 중 G32는 가장 중요한 암호입니다. 1974년 32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조디악의 마지막 편지인데요. 내 이름은 암호. 이번엔 진짜일까요? 정말 그의 이름이 담겨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 풀렸거든요. 너무 짧아요. 32자는 통계 분석하기 부족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G13 13개의 기호. 조디악이 말했어요. 이건 내 이름이다. 하지만 13자로 이름을? 너무 짧아요. 일부는 추측해요. 알프레드 E. 누먼. 조디악이 농담한 거라는 설이죠.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렇다면 조디악, 그는 누구였을까요? 2021년 한 팀이 DNA와 계보학으로 조사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게리 프랜시스 포스트라는 인물이었죠. 게리 프랜시스 포스트는 2018년 사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FBI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직 수사 중이라고만 할 뿐. 조디악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G340을 푼 건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어쩌면 G3위를 풀게 된 사람도 우리 중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2위, 로온치 사본. 1838년 헝가리 로온치 마을. 귀족 구스타브 바나티 백작이 사망했어요. 그의 도서관이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에 기증되었죠. 그 중에 이상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448페이지에 손으로 쓴 정체불명의 문자로 가득한 책. 바로 로온치 사본입니다. 총 약 87쪽 분량의 텍스트. 나머지는 800개 이상의 사파가 있어요. 주로 종교적, 역사적 또는 군사적 장면이었죠. 그림들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전쟁 장면, 왕관을 쓴 인물들, 이슬람 초승달 기호, 기독교 십자가, 군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스타일이에요. 약 200개의 서로 다른 기호이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 방식이 아랍어, 히브리어와 같은데요. 하지만 아랍어도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그 어떤 알려진 문자와도 안 맞습니다. 역시 빠질 수 없는 논쟁이 하나 있죠. 진짜냐 가짜냐. 185년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먼저 가짜라는 주장부터 볼까요? 일단 어떤 알려진 문자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타니 백작이 위조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1800년대 초에 이국적인 필사본 위조가 유행이었죠. 그리고 일부 사파가 기독교, 이슬람, 중세, 고대 등 여러 시대를 혼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진짜라는 주장은 무엇일까요? 2010년대 컴퓨터 언어학자들이 분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문법 구조가 있어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단어 빈도가 자연어와 유사합니다. 짧은 단어가 많고 긴 단어가 적었죠. 게다가 지프로우, 언어학 법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즉, 무작위 낙서가 아니라 진짜 언어책이라는 뜻이에요. 2018년 헝가리 과학자들이 종이와 잉크를 분석했습니다. 종이는 1529년에서 1540년대에 베니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는데 잉크 역시 16세기 유럽에서 흔히 쓰던 잉크 조성과 부합했죠. 즉, 최소한 19세기 위조품일 가능성은 낮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언어로 봐야 할까요? 이에 관해 수십 개의 이론이 제시되었어요.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힌두어, 수메르어, 누군가 만든 인공 언어라는 가설까지. 그러던 2011년, 언어학자 레벤테 코르트베이가 주장했어요. 이건 블라크홀을 헝가리 알파벳으로 쓴 거다. 그는 일부 단어를 해독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림들을 보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독교와 이슬람 상징이 섞여 있어요. 두 번째, 일부 장면은 십자군 정쟁 같아 보여요. 세 번째, 일부는 성경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통적 예수 십자가형 장면은 예수와 두 강도, 십자가 3개가 정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3개가 아니라 7개인 식으로요. 혹시 이단 종파의 문석? 그노시스주의? 카타리파?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현재 로혼치 사본은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2018년 전체 스캔본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AI, 머신러닝, 통계 분석 모두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448페이지, 87쪽 분량의 텍스트, 800개 사파. 진짜 고대 문서일까요? 아니면 16세기 사기극일까요? 1위, 보이니치 필사본. 이 분야의 끝판왕, 진짜 최종 보스죠. 1912년 이탈리아, 폴란드계 미국인 고서적 딜러 윌프리드 보이니치가 로마 근처 예수회 대학에서 이상한 책을 샀어요. 손으로 쓰고 그린 240페이지 양피지.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식물, 기괴한 목욕 장면, 이상한 천체도, 그리고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문자.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 인류가 만난 가장 미스터리한 책이죠. 약 17만 글자, 약 3만 5천 개 단어. 알 수 없는 알파벳으로 쓰여 있습니다. 책은 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식물학 섹션. 113개의 식물 그림. 하지만 이 식물들은 지구에 없어요. 현존하는 어떤 식물과도 안 맞습니다. 뿌리가 이상하고 꽃이 기괴하고 잎이 말이 안 돼요. 일부는 어쩌면 멸종된 식물이라는 추측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이상해요. 두 번째, 천문학 섹션. 원형 다이어그램, 별, 태양, 달. 하지만 배열이 우리가 아는 천문학과 안 맞아요. 일부는 마치 조디악 기호 같지만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어요. 세 번째, 생물학 섹션. 가장 기괴한 부분입니다. 작은 나체 여성들이 초록색 액체로 가득한 욕조와 튜브 안에서 목욕하고 있어요.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고 마치 순환 시스템처럼 보이죠. 과연 뭘 표현한 걸까요? 연금술? 의학? 아니면 그냥 이상한 상상인 걸까요? 네 번째, 우주론 섹션. 더 복잡한 원형 다이어그램, 접히는 페이지도 있어요. 우주의 구조? 마법진? 아무도 몰라요. 다섯 번째, 약학 섹션. 항아리와 식물 뿌리 그림. 약초 매뉴얼처럼 보여요. 하지만 식물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레시피 섹션. 그림도 없이 단락 형식의 텍스트입니다. 요리법? 주문? 기도문? 그 정체는 도무지 예상조차 가지 않는데요. 2009년 애리조나 대학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했어요. 양피지 연대는 1404년에서 1438년, 즉 15세기 초 약 600년 전으로 추정되었어요.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나기 전 르네상스 시대예요. 문자는 어떨까요? 약 20에서 30개의 서로 다른 글자. 라틴 알파벳과 약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특징은 매우 유창하게 흘려 쓴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 익숙하게 쓴 듯이요. 철자법이 일관적입니다. 같은 단어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썼어요. 문법 구조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알려진 언어와도 맞진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암호학자들이 시도했어요. 실패. 1920년대 미국 철학자 윌리엄 로마인 뉴볼드가 주장했어요. 이건 로저 베이컨의 비밀 과학서다. 현미경과 망원경을 설명하고 있어. 완전히 틀렸어요. 그의 해독은 순전히 상상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암호학자들의 시도. 실패. 냉전 시대. NSA가 시도. 역시 실패. 컴퓨터 시대. AI, 머신러닝. 모두 실패. 단 한 단어도 확실하게 해독되지 않았어요. 무려 100년의 해독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역시 각종 이론들 뿐인데요. 이론 1번. 암호화된 자연어. 어떤 실제 언어를 암호한 거라는 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암호체계를 써도 안 풀려요. 이론 2번. 인공언어. 누군가 언어를 완전히 새로 만든 거라는 설입니다.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개인이 만들었다기에는 문법이 너무 정교해요. 이론 3번. 가짜. 무의미한 낙서, 사기극. 누군가 돈 벌려고 만든 가짜 필사본이라는 설입니다. 그러나 통계 분석 결과 자연어와 유사한 패턴이 있어요. 무작위로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론 4번. 여성 히브리어 암호. 2016년 한 연구자가 주장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를 모음 없이 쓰고 에노그램화한 거다. 다른 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설득력 없음. 이론 5번. 약초사의 메모. 문맹 약초사가 자신만의 기호로 식물을 기록한 거라는 설입니다. 하지만 인공 언어설의 반박과 마찬가지로 너무 체계적이에요. 이론 6번. 외계 언어? 진지하게 제안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증거는 없죠. 2018년 캐나다 연구팀이 AI로 분석했어요. 결론은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높다. 문자는 알파베틱 암호. 그들은 일부 단어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학자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됐어요. 무의미한 단어 조합이었죠. AI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는데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제 다른 접근을 시도해요. 어쩌면 이건 언어가 아닐지도 몰라. 음악 악보? 점성술 차트? 의학 다이어그램? 즉,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게 잘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필사본 자체에 저자 이름이 없어요. 보이니치가 샀을 때 이전 소유자 목록이 있었어요. 17세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가 소유. 600두카트에 샀다고 전해짐. 연금술사 게오르크 바레슈가 연구 시도. 예수회의 기증. 1912년 보이니치가 구입. 하지만 원 저자는 미스터리입니다. 일부는 로저 베이컨, 13세기 과학자라고 하지만 연대가 안 맞아요. 필사본은 15세기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1961년 보이니치 미망인이 예일대학교에 기증했어요. 지금은 베이네케의 희귀본 도서관에 있습니다. 고해상도 스캔본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죠. 전 세계 수천 명이 여전히 도전하고 있어요. 600년 동안 수백 명의 최고 전문가, 슈퍼컴퓨터, AI의 시도 등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단어도 못 풀었을까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가 아직 못 찾은 정말로 매우 복잡한 암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잃어버린 언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교할 게 없어서 못 푸는 것 뿐이죠.
셋째, 언어가 아닌 다른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 자체를 잘못했다는 가능성이죠. 넷째, 이것 자체가 가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정교하게 가짜를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실을 영원히 모를지도 몰라요. 세계 10대 미스터리 기록과 암호, 10위부터 1위까지 모두 살펴왔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G340은 51년 만에 풀렸어요. 그것도 3명의 평범한 사람이 말이죠. 어쩌면 다음은 우리 중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K4, G32, 롱고롱고, 소모튼맨의 암호. 온라인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닐까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기다려온 비밀들. 어쩌면 당신이 마침내 답을 찾을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시도해볼 분이 있다면 행운을 빕니다.